매서운 칼바람에 미친 듯이 떨다가 마침내 따뜻한 지하철로 들어갔다고. 주말이라 지하철에 사람도 좀 있고 자리가 없길래 내가 좋아하는 지하철 문 바로 옆에 서 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길래 나 원래 지하철 탈 때는 책 읽거든. 근데 오늘은 모르고 안 가져갔어. 핫. 아무튼 지하철 안에 짐 놓는 선반 위쪽에 TV가 달려있잖아. 에? 지하철 안에 텔레비전이 달려있어? 4호선? 3호선에도 있고? 지하철에 왜 텔레비가 달려있어? 고속버스에 무슨? 어? 꽤 오래됐다고? 저기 89년 이후로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안 탄 지 꽤 오래됐구나. 지하철 좋았는데 89년까지는 탔구나. 참 나 학교 6년 다녔지. 의대래매 6년 다니고 졸업도 못했대. 근데 학교 다닐 때까지는 앞에까지 탔구나. 아니 지하철이나 버스 타는 거 사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뭘 좋아하냐면은 헤드폰 꽂고서 음악 들으면서 창밖 쳐다보면서 그냥 하염없이 목적지 없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일정을 거쳤으니까 삑삑삑 걸어 나왔다가 이런 거를 옛날엔 되게 즐겨 했었는데 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제 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쪽에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신해철씨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돈 못 버셨나봐요. 지하철 타는 거 보니까 뭐 이런 얘기. 그래. 아니 그건 뭐 예 못 벌었어요. 그러면 그냥 내일 하면 되는데 그럼 와서 또 계속 물어봐. 뭐 당연히 하지 말아야겠다. 아무튼 지하철 안에 짐 놓는 순간 이쪽에 TV가 달려있잖아. 있는 데도 있지만 내가 참 지하철에 있었다고. 재밌는 것도 많이 틀어주길래 한창 잘 보고 있었는데 아까부터 계속 누가 날 쳐다보는 게 느껴지는 거야. 왜 TV 모니터 보면 내가 서 있는 뒤쪽이 반사돼서 TV에 비치잖아.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게 좀 잘생긴 남자 같더라고. 아까부터 계속 나를 개슴츠레한 눈으로 보는 것 같아서 한번 누군지 보고 싶더라고. 근데 고개를 확 돌려가지고 딱 쳐다보면서 눈 마주치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TV 보는 척하고 나도 은근히 계속 쳐다봤다. 근데 보면 볼수록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야. 그래가지고 뚜라지게 자세히 쳐다보니까 조인성 마스크팩 광고 액자더만. 그런 줄 모르고 혼자 엄청난 착각 속에 빠지다니. 착각은 노망의 지름길이라던데. 뭐냐고요. 내가 요새 많이 굶주렸나봐. 가로 열고 뭘 가로 닫고. 아니 요새 많이 굶주리셨어요? 가로 열고 밥 가로 닫고. 끼리끼리 그냥 뭐 알랑뽕 마녀가 보낸 글이었습니다. 예. 마스크팩 광고 액자란 그 모습을 보고 눈 맞추고 혼자 좋아하고 있었다. 아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심지어는 액자인지 알고도 거기다가 쳐다보고 말 걸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뭐 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김성희 누나님의 그 브로마이드가 대인기였는데 원래는 무슨 안경 광고를 하기 위해서 찍었던 것 같은데 그게 브로마이드화 되어서 시중에 유포가 된 그런 거였는데 우리 반 애들 남자애들 그거 보고 다 말 걸고 막 대답하고 그랬는데 지금 누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주장하면서 대략 상태 좋지 않은 우리 식구들의 생활상을 지금 계속 전해드리고 있죠. 고스트 스테이션은 왜 서버를 찾을 수 없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막 나는 진주에 사는 죄수생 마녀야. 내가 오늘 할락하는 얘기는 같이 재수학원 다니는 고등학교 동창 얘기인데 팔도 사투리가 문장에 골고루 스며들어 계신가 봐요. 아버님은 공무원? 네, 이사관이 다니셨어요? 그 친구를 이제부터 A라고 카자.
내 친구 A는 대도시 진주 옆에 산청군 댕초면 사는 아인데, 대도시 진주요? 집에 갔다가 친구랑 목욕탕을 갔대. 그 동네가 동네 사람들끼리도 모르는 거 없을 정도로 다 아는 사이고, 목욕탕 가도 다 그 동네 사람이니까 다 많이 아는 사이라대. 열나 때밀고 있는데 웬 몸매 좋은 아줌마가 아들 한 5명 데리고 목욕탕에 등장. 근데 처음 본 사람이었대. 순간 목욕탕이 아니 슬로이드라대. 논대 처음 보는 샵신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데리고 A 옆자리에 바로 앉더라네. A는 열나 때밀고 있는데 그 아줌마 아들로 추정된 아가 A의 이 접힌 3단 뱃살을 보고 설말로 저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저 아줌마는 배가 왜 3개야? 처음에 A는 그 말을 못 듣고 그냥 때만 주구장창 밀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야야, 니 들었나? 뭐를? 내 똑같이 해줄게. 엄마, 저 아줌마는 배가 왜 3개야? 친구는 웃고 뒤집어지고, 그거 듣고 A는 꼬마 한번 빡 때려봐주고, 애 엄마 애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A한테 애를 막 야단치면서, 아유 어떡해요, 야 버릇없어, 아줌마 죄송해요 이러더란다. 내 친구 20살이다 이제 겨우. 아줌마 죄송해요. 그래서 끝이 아니고 그 아줌마는 저한테, 원래 아줌마들은 애기 낳으면 배가 다 나오는 법이란다. 에이, 그 말 듣고 어이상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던 그 꼬마는 지 엄마한테, 그럼 엄마는 왜 안 나왔어? 몸에 좋은 그 아줌마는, 엄마는 관리를 다 했거든. 내 친구 A양은 졸지에 안 낳고 관리 안 해서 배 3개 된 아줌마 됐붙다. 망, 재수도 서러운데 이런 일까지 겪은 내 친구를 위로해줘. 진주 제일학원 5반 친구들, 언니들, 오빠들, 동생들 다들 열심히 해서 원하는 학교 가길 빌어주라. 예. 오랜만에 경상도 사투를 냈더니 인토네이션이 왼쪽 오른쪽 막 위아래가 좀 삐뚤삐뚤하긴 하지만, 예,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옆에 애를 주렁주렁 5을 달고 온 아줌마는 몸매가 삼삼해서 엄마는 다 관리를 했거든. 예, 이 자랑을 하고 있고, 여기서 자랑이란 말은 지읒과 리을로 대표되는 욕설 중에서 하나를 순화한 것입니다. 고수용어사전 참조. 그 자랑을 하고 앉았고, 옆에 앉아있던 애 난 적 없는 20살 처녀는 배가 3개인 상태인 애 낳고 관리하는 아줌마가 되었다. 약간 본인은 짜증나는 얘기긴 하지만 사실 건져 들을 만한 점이 있어요. 그 겉으로 보이는 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꼭이 물리적인 나이를 꼭 따라가진 않는다는 거하고, 20대 때는 그래도 웬만하면 그 본인의 원래 물리적인 나이를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30대에 넘으면 차이 정말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40이 가까워 오는 나이지만 나이트클럽 출입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는 저 같은 경우, 국내 말고요. 예. 외국 나이트클럽에서는 저를 보고 신분증 내놓으라고 너 미성년자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참, 거짓말 같아요? 제가 이게 사실인 걸 입증해 드릴까요? 혹시 어스 윈드 앤 파이어, 예? 신메딘조인 흑인 그룹 멤버들 얼굴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월 지난 다음에, 예? 영화 뿌리 다시 보면 그 한 장면쯤 탁 틀면 저 사람이 쿤타 킨테야 치킨 조지야 그럼 맞춰봐 그러면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추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동양인 나이 짐작 못하고 동양인 얼굴 잘 구별 못해요. 그건 제가 젊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예, 딴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나이 이외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40 이후의 얼굴은 본인 책임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뭐 젊었을 때야
눈, 코, 입의 위치와 그 비례 관계 이런 걸로 미남 미녀를 이야기하고 뭐 그렇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강조되는 것은 눈의 크기, 코의 생김새, 입의 각도보다는 피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피부도 이 무슨 뭐 점이 있네 없네 뭐 이런 거보다는 윤기가 흐르면 사람이 건강해 보이느냐, 그 다음에 얼굴의 표정이, 인상이 사람이 괜찮으냐, 밝으냐, 뭐 이런 거를 따지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나이가 조금씩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싫어하는 게 그 표정이 더 중요하고 얼굴 생김새 같은 것에 대한 중요성은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예쁜데 얼굴에 그늘, 수심, 굵기 쫙 껴가지고 빈티나는 타입 있죠? 이런 타입에 대해서는 에잉 이러고 혀를 차게 돼요. 근데 그게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야 청초하고 청순 가련형에다가 그래가지고 보호 본능 느끼게 하고 야 쟤 되게 예쁘지 않냐, 여자친구 상큼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어른들이 제일 싫은 게 그거 아니에요. 청순 가련형. 그 어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쁜 뭐하냐, 얼굴에 굶기 껴가지고서 그늘 쫙 가가지고서 줄 쫙 갔는데, 그렇게 치면은 눈 밑에 다크서클 왕창 껴있는 우리 고스 식구들은 어떡하느냐, 우리 식구들은 승깔이라도 있어 보이잖아요. 좀 얼굴이 피부가 탱탱하지 않으면 승질이라도 늘어 보여야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몸에 이 군살이나 뭐 이런 것도 또 너무 몸에 열심히 관리해가지고서 자귀적인 냄새, 인위적인 냄새가 나는 거는 참 그렇게 보기가 좋지가 않던데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지금 미용적으로 제시되는 좋은 몸매의 기준, 그리고 건강적으로 괜찮다 하는 이런 좋은 몸매의 기준은 확연히 차이가 있어서, 요즘 들어 뭐 예를 들어 몸짱 남자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뭐 배의 왕자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몸매, 그건 이제 비정상적으로 몸의 지방을 완전히 고통을 통해서 연소시켜서 아주 잔인할 정도로 지방의 분량을 적게 해야만 그런 몸매가 가능한데, 그렇게까지 해야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래요. 그냥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 수영 선수나 권투 선수나 이렇게 스포츠를 하다 보니 그런 몸매가 되었다라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세팅으로 그걸 일부러 미용적으로 자기가 거울 보면서 그 왕자 보면서 울라고 막 울고서 내 배 왕자다 막 이래가지고 고생한 건 아니었을 테고, 분명히 딴 사람 앞에서 좀 폼 좀 잡기 위해서 그런 걸 텐데, 그냥 남에게 보이게 한 목적으로 그렇게 만든다라는 게 저는 정서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뭐 말 들으면은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막 화내실지 모르겠는데, 아니 저는 보디빌딩이나 이런 거를 할 정도로 의지력이 강하거나 뭐 그런 인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이해도 안 가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우리 고수 식구들을 위한 방법을 확실한 걸 하나 찾았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그 고생하냐고요. 배에다가 왕자로 문신을 파자고요. 우리가 요새 문신이 예술로 나와요. 장난이 아니라서 그 용도 3차원으로 입체로 그린단 말이에요, 요새는. 그래서 납작한 용 이런 거 이제 촌스러운 거고, 용이 막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는 듯한 그 부감 이런 표현도 되더라고요. 사람 얼굴을 그렸는데, 너베나 코트코베인의 그 문신 봤는데 얼굴에다가 그 그늘지게 다 명암도 그려놓고 그래가지고 아주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거다! 뭐 하려고 배 왕자를 만드냐. 배 왕자를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문신을 판 다음에 명암을 그려넣어가지고, 이 정도면 너무 빨래판 같고 좀 약간 야트막하게 그냥 튼튼하게만 보이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팔뚝이나 이런 데도 줄 이렇게 쫙 중간에 가 있고 갈라져 있고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신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한 3, 4년 지나면 제 생각에는 살색으로 된 속옷인데 얇은 거 몸에 쫙 달라붙는, 그리고 위에 문신 아니고 다 프린팅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옷 입으면 대충 어두우면 그냥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옷들이 개발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기대하는 게 낫지 힘들게 운동을 어떻게 하냐고. 오늘 2부 클래스 오브 락에서는 아직 뭘 할지 전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1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미리 뭐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따가 2부 시작되면서 첫 곡 나가면 그냥 이런 거짓말을 오늘 하려나 보다 라는 걸 짐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첫 곡이 딱 시작됐을 때 첫 곡 나가는 걸 딱 듣고서 오늘 클래스 오브 락의 테마는 이거다 라는 거를 알아맞혀서 고스트 스테이션 .co.kr은 지금 가동 안 돼도 IMBC 게시판 가동되니까 거기다가 오늘 클래스 오브 락의 주제는 이거다 라는 거를 맨 처음으로 맞춘 3명에게는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저희 방송에 어떠한 선물이나 경품도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칭찬해드린 다음 언젠가 고스의 경품이 붙게 되면 그때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 경품이 붙는다든가 이런 일이 나중에라도 벌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방송이라서 그렇지, 붙기만 붙으면 약속은 분명히 지킨다는 거. 생각해보니까 별로 약속도 잘 안 지킨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노브레인의 Stand Up, My Friend. 네, 파티 안내입니다. 하이네켄 맥주의 글로벌 뮤직 파티 서스트 2005 세계 최정상의
DJ 로저 산체스와 스티브 롤러의 놀라운 믹싱과 27명의 오리지널 퍼스트 스텝, 국내 최고의 DJ들의 경합이 어우러진 2005년 최고의 글로벌 파티랍니다.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그랜드 볼륨. 시간은 4월 16일 토요일 밤 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밤새고 노는 거니까 고스력을 잘 체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파티들을 통해서 고스력이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를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파티에 우리 고스 식구들 5명을 파견하기로 했죠. 고스를 대표해서 파티를 뒤집어 놓고 올 사람들. 자신이 고스를 대표해서 이 하이네켄 퍼스트 2005 글로벌 파티에 가야 할 그 이유, 자신의 확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등등을 적어서 고스트 이벤트 골뱅이 한메일단 네트로 사연을 보내면서 난리를 쳐보시면 저희 쪽에서 순서대로 무슨 말이야 순서대로 아니고 사연의 처절성에 따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기준의 적용으로 사연의 처절함에서 일정한 수준이 넘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커트라인을 넘긴 후 도착 순서 가운데에서 1, 3, 5, 7, 9 등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홀수 순대로. 2, 4, 6, 8, 10 등은 순서 안에 들었어도 떨어집니다. 이중 기준을 적용해 보았어요. 1부의 마지막 곡은 소규모 아카시아 밴드의 라라라를 보내드리고, 잠시 뒤 2부에서 시작하는 클래스 오브 락에서 첫 곡 나가는 노래를 듣고 클래스 오브 락의 주제가 오늘 뭐다를 IMBC 게시판에서 번개같이 알아맞힌 선착순 3명에 한해서 잘했다라고 말해드립니다. 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난 거야. 창문을 열어줄까? 그럼 난 행복한 듯 고개를 끄덕여 너를 끌어 발베개를 해 낡고 안고 너에게 속삭여 아침 냄새가 좋아. 조금 더 잘 거야. 너무 일찍 일어났다면 너는 이불 속을 파들고 고양이는 눈치챈 그 자리를 피하고 다시 커튼을 치고 곤히 잠이 들어가네. 함께 나빌 따라
건강한 라디오, 여러분의 문화방송입니다. 레미안 유플랜과 함께라면 꿈을 이루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시죠? 주거혁명 프로젝트 레미안 유플랜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NBC FM for you. 네, 들으신 노래 모토헤드의 Ace of Spades. 정신없는 이 강력한 속도감과 강력한 사운드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클래스 오브 락은 무슨 특집이 시작된 거냐? 네, 지금 이 얘기 저 얘기 나름대로 추측을 하신 분들, 1부 끝나면서 클래스 오브 락의 첫 곡을 듣고서 오늘의 주제가 테마가 무언지 알아맞추자 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베이시스트 특집이 되겠습니다. 베이시스트 열전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기타에 비해서 한 수 뒤지는 악기인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인식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만 조금 남아있는 악기인, 진정 중요한 악기인 베이스, 그리고 베이스를 연주하는 베이시스트들의 이 대장정 베이시스트 열전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게시판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무슨 특집인지 3분까지 먼저 선착순으로 알아맞힌 분들에게 이러저러한 장담할 수 없는 혜택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노래가 나가는 도중에 한 가지 사실을 또 제 뇌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뒷골 후두부 상박금의 대퇴부를 강타한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은 이 베이시스트 열정이다라는 걸 오늘 알아맞출 수가 있는데 제 쪽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식구들이 이걸 알아맞혔는지 알아맞추질 않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게 고스트스테이션.co.kr이 서버 이동으로 지금 닫혀서 아니요. IMBC 게시판은 있는데요, 뭐. 근데 제 쪽에서 여러분들이 맞췄는지 안 알아맞췄는지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이게 녹음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행여나 게시판에 맞추신 분들이 계셨다면, 예, 참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택에 우리 방송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잘 되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속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알고도 속는 척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감사합니다. 베이시스트 열전입니다. 토요일에 인기 절찬리에 방송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 인디 언 스포트라이트, 우리나라 인디 밴드들의 인터뷰에서 보면은 저희가 늘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언제 망가졌나요? 라는 질문에서 음악의 길로 들었으면서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그 빛나는 순간들을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 베이시스트들의 그 인생 역정에서 저희가 참 많이 듣게 되는 게 기타 치다 베이스로 전향한 경우. 베이스를 잡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기타를 쳤는데 기타를 치다 보니까 막 복잡한 거 뭐 이런 것도 쳐야 되고 그러니까 베이스는 줄도 좀 굵고 그리고 둥둥둥둥 기타가 오가다가 막 이렇게 가는 도중에도 베이스는 둥둥둥둥 기타가 구잉킹킹 가고 있는 동안도 베이스는 둥둥둥둥 기타가 쭈구쭈구짜 이렇게 가고 있는 동안도 베이스는 둠 이렇게 가니까 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그런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엄마한테 뭐 받은 돈이나 아니면 설날 세뱃돈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악기를 사러 기타 가게를 갔는데 베이스는 줄이 4개밖에 안 되니까 저 줄은 소모품이니까 갈아 껴야 되는데 기타 줄 6개보다는 베이스 줄 4개인 것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라는 이유로 베이스를 구입한 경우 물론 그분들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기타 줄 가격에 비해서 베이스 줄 가격이 훨씬 비싸다라는 거. 물론 기타 줄에 비해서 잘 안 끊어진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맘대로 되나라는 거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1. 베이스가 더 쉬울 줄 알고 기타를 치다 베이스로 전향했는데 원래 그 언어를 배울 때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독일어는 웃으면서 들어가서 울면서 나오고 그리고 일본어는 울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온다고 그랬던가? 불어를 보고 그랬나? 이태리어를 보고 그랬나? 어느 나라 말이지? 아닌가 이게? 뭐 그냥 적당한 예를 제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에는 그 정도만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베이스는 처음에 기타가 막 고생하고 막 이럴 때 베이스에 뭐 별거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연주를 해보면 60점까지는 어떻게든 아마추어 수준에서 쉽게 커버가 되는 것 같고 한두 달 배운 거 가지고 그냥 밴드하고 합주하고 이게 되는 것 같으나 그 상위 지역으로 올라가려면 기타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만만치 않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뭔 소리야. 주다스 프리스트 이현일처럼 평생 둥둥둥둥둥둥둥둥만 치면서도 한평생 유명 베이시스트 되고 유명 팀에 있기 때문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잖아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현힐의 경우를 생각한데 물론 그런 주장도 충분히 수긍할 수가 있겠어요. 주다스 프리스트의 You've Got Another Thing Coming을 보면 베이스가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그럼 위에서 기타가 짱짱짱 둥둥둥둥둥둥둥 베이스는 계속 짱짱 기타 가면 베이스는 계속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한 번 움직인다 한 번 빠바바밤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그럼 기타가 짱짱 짱짱 둥둥둥둥둥둥둥 그럼 노래는 계속 나오죠? 기타 나오죠? 짱짱짱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예,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현힐이 주다스 프리스트의 베이스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쭉 제적했던 이유는 보컬리스트 롭 헬포드하고 천안 매부 관계였기 때문에 그 인척의 힘을 들여서 팀에 남은 거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그럴까요? 이현힐 얘기는
조금 뒤에 안 보이는 숨겨져 있는 팀의 공신처럼 활약하는 그런 베이시스트들의 예를 들 때 얘기를 할 텐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 둥둥둥둥 베이스 이거 하나를 평생을 이 사람이 팠다라는 거는 줄을 쩔꺽쩔꺽 풀어가지고서 철철철 소리를 나게 하면서 둘둘둘둘둘둘 이걸로 갈 거냐, 일정하게 살짝쿵 끊어주면서 tumtumtumtumtumtumtumtum 이렇게 갈 거냐, 둥둥둥둥둥둥 약간 풀어서 갈 거냐. 실제로 이 왼손 오른손의 움직임이 0.01초 간격으로 이 간격을 어떻게 조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팀의 색채하고 노래 해석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 베이스는 이 노래의 성격 자체 그리고 밴드의 사운드 전체의 컬러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고음 쪽을 다 커버를 하면서 팀의 간판 스타로들 많이 활약하고 또 팀에서 리더를 많이 맡는 이 기타리스트들에 비해서 이 팀 전체가 확 움직이는 것 같은 이 대량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는 어디 가든 베이스이기 때문에 둥둥둥둥둥둥 하고 있다가 노래 들을 때 사실 잘 안 들려요. 드럼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막 이런 거 돌아가고 있을 때 베이스가 저음에서부터 한 번 이 밑바닥에서 둥 이거 한 번 긁어주면 팀이 전체가 확 회전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죠. 저음에 이 두터운 음역대를 기타처럼 여러 줄을 연주하는 것도 아니고 베이스도 보금 연주들이 뭐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한 줄에 목숨을 걸고 이 팀의 철벽 방어선을 구축하는 미들필더, 이것이 바로 베이스다라는 건데요.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모터헤드의 Ace of Spade는 리더가 전설의 베이시스트 레미 킬미스터입니다. 이 레미 킬미스터는 누가 보아도 폭주적으로 보이는 듯한 외양과 콧수염, 삭막한 얼굴 외양과 표정,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아저씨이면서 팀의 보컬리스트이기 때문에 레미 이꼴 모터헤드 이꼴 레미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이죠. 모터헤드에서는 스피드와 그리고 거친 사운드와 뭐 이런 것으로 승부를 걸었지만 사실 그 전에는 복잡한 음악을 하는 밴드에도 이 팀 저 팀 제작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결정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렸던 것은 스페이스 락 밴드라고 불리웠던 호크윈드에서 베이시스트를 맡았던 것. 이 호크윈드는요, 스페이스 락이라고 하는데, 스페이스 락이란 그런 무엇이냐. 우주적 주제를 묘사하는 락 밴드인 거지, 뭐, 기타나 이런 데서 우주선 날아가는 소리가 나고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 은빛과 플라스틱 재질의 옷을 입고 나와서 아방가르드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무용수들과 전 나체로 스트립쇼를 하는 무용수들을 무대 위에 올려서 이게 지금 우주 컨셉트야 아니면 우주인이 지금 지구인 여자를 납치했다는 컨셉트야 뭐야? 라는 것이 되게 불분명한 그런 애매모호한 쇼를 했던 팀인데, 그 호크윈드의 노래 제목 가운데 모터헤드라는 노래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레미 킬미스터가 자기 밴드를 만들면서 호크윈드 시절에 자기가 만들었던 노래인 모터헤드를 밴드 이름으로 해서 모터헤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레미 킬미스터는 공연장에 베이스는 안 들고 나타나고 베이스는 로디가 들고 다니고 자신은 굉장히 한 귀중품을 넣는 것처럼 보이는 까만색의 가방 하나, 수트케이스처럼 생겼으나 007 영화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백악관 내에서 가지고 다닌다는 미국 대통령이 휴대한다는 핵 발사, 뭐 원격 조종 장치 이런 가방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래서 수갑을 손목이랑 연결해서 딱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은 이런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그 가방 안에는 보드카가 가득 들어있고요. 이 사람은 공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보드카 이런 아저씨고, 음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고등학교 때 반에서 거의 인기가 없었는데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무리 직접 거려도 펀치가 먹히질 않았는데, 레미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보다 훨씬 못한 녀석이 어느 날 학교에 기타를 들고 왔는데 그 여자애가 눈이 하트가 돼서 그 기타 치는 옆에 가 있더래요. 그래서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기타 가게를 갖고 그 중에서 줄이 아무래도 숫자가 더 적은 베이스가 더 편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레미 킬미스터는 똑같죠. 그래서 베이스를 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터헤드의 가사가 음악 종류가 이렇게 거칠고 바이크족들이 타는 것 같은 음악인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사회 비판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가사도 많은데요. 그래서 메시지 밴드로 모터헤드를 취급하는 그런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여자를 삐 하기 위해서 음악을 시작한 녀석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는 아주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레미 킬미스터의 베이스 중에서 이제 특징,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베이스에다 디스토션을 자주 걸어요. 그래서 베이스라면 둠두둠두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둠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베이스부터 노래 딱 시작하는데 기타 소리처럼 들리죠, 베이스가. 디스토션을 걸어서. 그래서 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 기타인가 보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레미 킬미스터는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토헤드의 세 번째 리듬 기타리스트지 나는 베이시스트가 아니여. 나는 그리고 뒷전에 찌그러져 있는 베이스로 취급하지 말아줘. 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기타하고 베이스의 관계를 비교하자면 투수와 포수의 관계랄까요. 그래서 관객들에게 주목을 많이 받고 이 경기의 승부를 결정하는 듯이 보이는 이 투수, 기타에 비해서 그 기타를 베이스가 실어준다, 얹어준다, 태워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럼과 베이스가 팀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기타와 보컬이 그 위에 얹혀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베이스의 특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튠레류의 베이시스트들, 기타 좀 옆으로 서봐봐, 이 팀 내가 대장이야 라는 것을 늘 주장하는 사람들. 모토헤드의 레미는 그래서 베이스에다가 디스토션 드라이브를 걸어서 거친 소리로 리듬 연주의 정면으로 뛰어들면서 미들필더라도 좀 달라, 나는 공격형 미들필더예요, 골 넣는 애예요 라는 걸 강조한다면 아이언 메이든의 스티브 해리스는 베이스의 소리 자체를 얇고 튀게 고음역으로 더 올려서 육중한 베이스의 무게감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나 윗동네 앞에 잘 가는 데서 놀 테야, 물 좋은 동네에서 난 햇볕 받으면서 살 테야, 그리고 앞으로 나와버립니다. 이 아이언 메이든의 에디라는 괴물이 무대 위에 맨날 등장하는 그런 컨셉트라든가 또 고대, 신화 이런 것에 대해서 자주 다루는 환상적인 소재, 그러나 러쉬처럼 그런 지역을 다루더라도 심오하면서 또 그런 환타지라든가 고대 신화를 현대 사회에다 비유를 해서 절묘하게 철학적이고도 문학적으로 분석하는 이런 심오한 가사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 아이언 메이든의 그 신화적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1 남자 소년들, 그래서 서커스라든가 이제 이런 거 사랑하면서 뭐 이런 남자 소년들의 환상, 서커스 가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동춘 서커스단 같은 그런 기예단 같은 이런 아크로바틱 쇼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데런쉔 시리즈 보면 나오는 서커스단에서 왜 그 전부 거짓말 있잖아요. 하체가 다 뱀인 여자와 뭐 늑대 인간 막 이렇게 털 붙인 사람들 해놓고서 애들한테 코 묻은 돈 살쪄서 뜯어먹고 이런 서커스단 있잖아요. 이런 류의 상상력에 대해서 익히 맞닿아 있는 팀인데 요즘도 그 짓에서 아직도 중1의 상상력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롭 좀비가 되겠어요. 롭 좀비도 바로 그런 중학생 남자들, 소년들의 짓궂은 상상력에 의존하고 있는, 그렇다고 본인들이 유치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소년 시절의 그 정서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자, 아이언 메이든의 노래 가운데서 상당히 대곡이고 아이언 메이든의 노래치고는 아트록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노래는 어디까지나 변하지 않는 스티브 해리스의 전면 특허인 당나라 베이스, 당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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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당나라 당나라하고 말 타는 리듬이 달려주는 아이언 메이든의 Rime of the Ancient Mariner. 노래 좀 길어요.
네, 중반부에 특히 이유 없는 굉장히 시간이 긴 솔로를 들려주는 Rime of the Ancient Mariner. 제가 이게 몇 살 때 이 노래가 나왔더라?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매일 밤 들으면서 그 고대 선원들의 항해에 대한 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 봤던 뭐 알라딘이나 이런 거나 생각하고 앉아 있었던 거를 보면은 저도 정신 연령이 그다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노래를 아직 들어도 좋은 걸 보면은 그 정신 연령은 그 이후에 성장은 여전히 멈춰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 중간에 분산 화음 패턴에서부터 뭐 보통 보면 기타가 해야 될 일을 전부 다 그냥 베이스가 하고 있고 기타는 옆에서 효과음 찍찍 넣어주는 정도로 이 아이언 메이든에서 스티브 해리스의 강력한 권력을 읽을 수 있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면 팀 그만둬버릴걸요. 물론 브루스 디킨슨의 발군의 보컬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언 메이든이 그런 엄청난 스케일을 가진 대밴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이게 뭐야? RHCP는 누구야? 레드 칠리 페퍼스를 RHCP라고 그래 보통? 레드 칠리 페퍼스의 음악을 준비했으니까 당연히 베이시스트는 플리에 대한 이야기겠죠. 플리, 벼룩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베이시스트의 존재는 락계, 팝 음악계 안에서 벼룩이라는 이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명은 마이클 발자리. 이게 플레이도 사실은 한국계로 알려져 있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누울자리, 진자리 뭐 이렇게 알아보면서 뭐 발바라라는 얘기도 있고, 발자리, 별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옛날에 천인 집단들 가운데에서 양반들이 집에 도착해서 대청마로 올라갈 때 그 밑에 집단으로 깔아놓는 발로 밟는 자리, 발자리를 만드는 그런 집안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옛날 아랍 상인들을 따라가서 서구 세계에 정착을 했던 것이 이 플리의 선조라고 하네요. 그래서 마이클 발자리가 본명이고, 치코레아 뭐 이런 아예 코레아로 성씨로 쓰는 이런 사람 못지않게 이 마이클 발자리 집안에 대한 얘기도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플리는 바싹 마른 몸매이지만 근육질에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그런 강건한 몸, 그리고 거의 미친놈이거나 아니면 이거나 아니면은 3년 전에 심하게 교통사고 나서 뇌지탕 난 게 전혀 회복이 안 됐거나 라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 표정 안에는 정말로 저 심하다 싶은 그런 광기와 그 안에는 대연주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유머 감각과 관객들을 데리고 노는 그 쇼맨십, 이런 거 이외에도 레드 칠리 페퍼스가 보냈던 장기간의 무명 세월 동안 어떻게든지 관객들 눈앞에서 튀어야 하는 험난한 그 여정을 거쳐온 그 곳곳에 쇼맨십, 그러니까 딱지들이 곳곳에 붙어있어서 갑옷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 다 핏자국이고 이런 상처뿐인 그런 경력들이 사실 녹아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레드 칠리 페퍼스는 시대를 한참 앞서서 등장을 한 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이 연주하고 있는 음악이 일반화돼서 세력화될 때까지 기다렸던 팀이란 말입니다. 펑크와 재즈에서 영향을 받은 듯한 화려한 프레이즈를 사용을 하면서도 팀은 락에다가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터프한 음악을 연주를 하고, 보컬리스트는 랩인지 음악인지 구별이 가지 않는 스타일의 노래를 부른다 하는 이 짬뽕에 이 팀은 자기들의 음악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한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갔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음악이 결정타로 터지지 않는 몇 가지 요인들을 서서히 보완을 해나가고 이 험한 필드에서 살아남으면서 결국 초대형 밴드로 초대박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레드 칠리 페퍼스를 한참 전에, 레드 칠리 페퍼스가 대박이 나기 전에
AFKN에서 토크쇼에 한 밴드가 출연한 거를 보았는데 연주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메탈 소년이니까 쿵쿵짱쿵 뭐 이런 것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비트가 막 이런 펑크 리듬을 연주를 하는데 펑크 플러스 펑크인 거예요. 리듬은 분명히 싱코페이션이 강력한 이런 팍팍 튀기는 노래를 연주를 하고 있는데 연주를 하는 녀석들은 완전히 다 웃장을 까고 그리고 막 혓바닥 막 이렇게 내밀었다가 머리 막 흔들었다가 막 연주를 하는데 프레이즈는 분명 펑키한 프레이즈에 똥땅 또땅 뭐 이런 거라면 이거를 그렇게 예쁘게 치는 게 아니고 땅땅 막 터트려서 치더라고요. 펑크를. 이야 너무 잘한다. 근데 그 중에 한 멤버가 연주를 하면서 흥분해가지고 막 이런 표정을 하면서 막 쇼맨십을 하면서 관객들하고 표정 주고받기를 하는데 쇼맨십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다 급기야는 베이스를 막 연주를 하면서 지 혼자 빨리 연주를 하다가 베이스를 벗고 막 물구나무로 서가지고 관객석까지 뛰어드는 둥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완전 저건 좀 뭐냐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레드 칠리 페퍼스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대박이 나더군요. 이 플레이의 특징은 백인이면서도 그 흑인의 펑키한 이 소울과 또 재즈의 유연한 그런 비트와 화음과 그리고 백인들의 애티튜드와 뭐 이런 것들을 묘하게 다 양손에 쥐고 있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가끔 놀라운 점들을 발견할 때가 이종격투기 같은 데서 흑인 선수들 굉장히 키가 큰 선수들인데 뭐 195, 뭐 2m, 뭐 2m 10cm 그리고 등발도 장난이 아니다. 느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링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 막 뱃살 접히고 무거운 몸이 휙 이러면서 날아가지고 퍽 치면 상대방이 캣 그러고 쓰러질 때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점에 대해서 놀라잖아요. 스모 경기를 또 보면 그렇습니다. 스모 경기에 나온 선수들 엄청나게 살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우리 씨름에 비하면 야 저 뭐 하는 거냐. 그런데 그 선수들도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동작이 의외로 빨라요. 이렇게 툭 손잡고 막 이럴 때. 우리 씨름 선수들 둔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삿바 싸움 할 때는 손이 안 보인다니까요. 저희 플레이가 그렇습니다. 이 치적인 태도와 그리고 격렬한 모션 그리고 온갖 쇼맨십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진 섬세함을 간과하기 쉽지만 대단히 섬세한 구석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베이시스트고 일단 느낌 그루브에서 테크닉에서부터 뭐 그 다음에 뭐 핑거 주법에서부터 슬랩 주법에서부터 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150% 이상 활용하고 있는. 근데 다른 베이시스트들도 테크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밴드에서 다 발휘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밴드란 이제 자기 욕심을 차리는 데가 아니니까 자기가 가진 거에 70%만 발휘할 수 있어도 솔직히 평생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데 플리는 그런 면에서는 참 재미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게 자기가 가진 가능성을 팀에서 100% 다 사용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RH CP 예. 이거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하고 안 헷갈려?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은 RATM 이거 무슨 뭐 저 학군단 사무실에 붙어있는 RT 무슨 뭐 이런 얘기 같잖아 이거. 예 노래 자체도 매우 좋았습니다만은 기브레이 나오는 이 절묘한 독특한 혀 굴림과 그리고 복잡하게 들리지 않지만 베이스 하나의 윤곽으로 전 곡을 좌우하는 베이스 한 패턴. 자 그래서 보컬은 기브라이 사실 이 한 패턴 베이스는 누잉 이 올라가는 이 한 패턴 요 두 개를 가지고 차트의 정상을 정복하고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RHP의 Give It Away. Gotta
뭐래 끝까지. RHCP, 예, 이거 외울까 말까.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Give It Away 들으셨고요. 오늘 베이시스트 열전을 보내드리고 있는 클라스 락에서는 뒷전에 앉아있기 싫어요라는 베이시스트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나 앞에서 튀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타입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하는 건데, 이 사람은 팀플레이를 한 거예요. 자기는 팀플레이를 하는데 너무 잘하니까 이게 확 앞으로 두드러져 보이는 그런 경우인데요. 빌리 슈언은 그런가 하면은 펑키한 이런 쪽의 베이스보다는 락 쪽의 베이스를 제대로 치면서도 속도감이라든가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풍미를 냈던 사람인데, 슬랩 패턴이나 펑크, 뭐 재즈 이런 거를 연주할 때를 가끔 보면 그쪽의 베이시스트로서도 충분히 초 1급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감탄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테크니션들이 그런 길을 걷는 경우가 많듯이 처음에는 나 튀어야 돼, 세상에 날 알려야 음악을 할 수 있어, 날 좀 보소, 이런 태도로 음악을 하다가 어느 정도 명성과 지위를 얻고 나면은 이제 균형을 잡아 나가면서 자기 기술 과시용의 음악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정말로 좋다라는 음악, 전체가 다 좋은 음악 이런 걸 만들고 싶다라는 쪽으로 슬슬슬 커리어가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빌리 슈언도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만은, 그런 행보는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기 나름이어서 때로는 또 잠시 져주는 쪽으로 컴백하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심플한 쪽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뮤지션들에게 있어서 반복 패턴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빌리 슈언이 또 개인적으로 존 노벨로라는 키보디스트, 정확하게 말하면 해머드 올건을 전문으로 연주하는 사람을 찾아냈을 때 너무나 그 연주에 대해서 뿅 간 나머지 이런 사람이 묻혀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팀을 결성을 하고, 사실은 존 노벨로를 띄우기 위한 프로젝트였다라고 말을 하는 밴드 나이아신, 이 팀에서는 존 노벨로의 키보드와 그리고 데니스 체인버스의 드럼 그리고 빌리 슈언의 베이스니까 3인조의 연주 전문 팀이었던 것이고, 오히려 그래서 기타도 없고 보컬도 없는 이 팀 안에서 존 노벨로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어도 빌리 슈언이 뭐 예를 들어서 폴 길버트와 함께 했던 미스터 빅이라든가 데이비드 레이 로스, 그리고 기타에는 무려 스티브 아이가 맡고 있었던 이 데이비드 로스의 솔로 프로젝트들, 뭐 이런 활동들하고 비교했을 때 빌리 슈언의 재즈적인 어프로치도 들어볼 수 있어서 참 재미있고, 이런 펑키한 느낌이라든가 인스트루먼털리스트로서의 이런 재능,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나이아신은 빌리 슈언의 팬들에게도 역시 아주 재미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나이아신의 Daddy Long Leg, 롱다리 아버지, 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군요.
네, 연주 들으니까 되게 재수없네요. 열나 잘하네요. 음악하기 싫어지고, 음악 듣기 싫어지고, 힘 확 빠져버리네. 이런 음악을 좀 떠야 되는데, 처음에 와, 죽인다 그러고 듣는데 절반 이상 넘어가면 점점점 말이 없어지면서 점점점점 죽어버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잘하죠?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데 들려드리는 노래는 메탈리카, 그것도 베이시스트 클리프 버튼의 제작 시절에 만들어졌던 연주곡인 오라이언인데요. 이 클리프 버튼 역시 디스토션이 걸린 그런 베이스 솔로라든가 코스염을 기른 이미지, 뭐 이렇게 보면은 레미 킬미스터의 어릴 때 잃어버린 동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사실은 그 메탈리카의 비즈니스적인 리더는 라스 울리이지만 이 팀의 정신적인 리더이자 음악적인 지주는 어디까지나 초창기에는 클리프 버튼이라고 불리웠던 것으로, 이 수염 기르고 자신 본인도 터프가이처럼 보이는 제임스 해필드가 애기처럼 완전히 의존을 했던 그런 사부가 이 클리프 버튼이라고 합니다. 그랬으니만큼 이 클리프 버튼의 사망 이후에 메탈리카의 음악적인 리더로 자리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제임스 해필드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정신적으로 대단히 많이 받아서 그 이후에 가입하는 베이시스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사나이, 마초처럼 보이는 외모와 달리 구박을 많이 했다 그래요. 자신은 클리프 이외에는 그 누구하고도 연주는 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뭐 어떡하라고. 때를 쓰는가 하면 신입 베이시스트에게 노골적으로 너는 절대로 클리프를 대신할 수 없어. 그냥 얘가 죽었으니까 네가 들어온 거지. 너 그건 인정하고 쳐라는 짜잔한 얘기로 상처를 주는 등 온갖 낭패 행위를 일삼았다고 하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오히려 사람 되게 순박하고 마음 여리고 정 한번 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호감이 가긴 하던데요. 자, 메탈리카 시절의 오라이언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특별히 땡땡이 치지 않으면 다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여러분의 문화방송입니다.